안녕하십니까. 5월 6일 통합사회 4교시 수업입니다. 자, 우리 벌써 세 번째 만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하고 선생님이 한 학기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한 시간씩 만나니까 우리 한 학기에 사실 20번을 채 못 만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벌써 우리 세 번째 만나고 있다는 거는 생각보다 우리가 시간이 되게 빠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점은 5월 5일 어린이날 화요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공휴일엔 당연히 학교를 안 나오는 날인데 선생님이 이제 어제 5월 4일 날 등교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그러니까 일도 많았고 그것도 결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학교에 또 나오게 되었어요. 아무도 없는 당직 선생님 한 분 계시는 경비 아저씨랑 이렇게 계시는 학교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보면서 이렇게 강의 촬영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우리 확정됐다시피 고1 학생들 5월 27일 수요일 등교 계약이 이제 확정이 되었죠. 학교에서 어떠한 방침이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서 지금 요것만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강의를 보고 있는 시점이 5월 6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5월 13, 5월 20.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선생님하고는 이 원격 수업을 사회에 다 포함이지 5차시까지만 딱 만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수업 듣고 나서 이제 돌아오고 나서 한 주 정도나 2주, 그리고 이제 각 반별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 선생님을 만나게 될 텐데, 뭐 확실한 거는 지금 중간고사 여러분들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뭐 통합사회는 당연히 중간고사 시험도 봅니다만 이제 세부적인 시험법이나 이런 것들은 또 시험 일정이 나와봐야지 결정이 되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날 이제 등교하게 되면 아마도 이제 원래 예고된 학사 일정으로는 6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가 중간고사였는데 그게 조금 뒤로 밀릴 가능성이 훨씬 커졌어요. 그래서 그 중간고사 나오는 일정 나오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시험 범위가 정해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사회 저 수업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전에는 수행평가가 없을 예정이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 수업을 잘 들어주는 게 가장 큰 도움일 것 같아. 그리고 선생님은 지금 알다시피 50분을 꽉꽉 채워가면서, 사실 50분을 넘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나가야 될 분량에 대해서 세세하게 선생님이 다 짚어주면서 나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복습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느낌은 없을 것 같고, 등교 계약을 하고 나서 등교 계약하기 전까지 어쨌든 원격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수업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아마 예상으로는 그 지금 우리가 4-1 인권신장 역사 나가고 있는데 4-3 초반부까지 원격 수업에서 다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오고 나서는 그 이후에 이제 그 헌법과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 인권신장의 역사 지난 시간까지 한 거 쭉 복습하고 그거를 프린트 5쪽에 인권 3세대론으로 한번 정리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 이야기까지 넘어가도록 할게. 그래서 교과서는 96쪽 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는 5쪽 펼쳐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 한번 해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13세기에 쭉 연표가 있는 거야. 지금 너희 머릿속에 연표가 있는 대로 딱 생각을 해줘. 13세기에 영국에서 일어났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 승인이 어떤 왕을 승인을 한 거지? 존 왕이 승인을 해가지고 왕의 권력을 제한한다라는 문서가 이때 승인됐다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17세기, 18세기로 넘어와서 유럽에서의 일어났던 시민혁명이 있었어요. 그 서부 유럽 뭐 이런 그를 뭐라고 해야 돼? 영국, 미국, 프랑스 같은 서부 열강들이 이제 그 당시에 시민혁명을 일으키면서 이제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중요시됐다. 자유권 평등권. 자, 그럼 우리 시민혁명 우리 살펴봐야겠지. 영국의 무슨 혁명? 명예혁명. 프랑스 무슨 혁명? 프랑스 대혁명. 미국의 무슨 혁명? 독립혁명이 있었어요. 명예혁명을 통해서 승인된 문서 권리장전. 그 다음에 독립혁명을 통해 승인된 문서는 독립선언.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승인된 문서가 인권선언이라고 했었어. 이러한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있었는데 사상적으로는 뭐가 있었더라? 천부인권 사상, 사회계약서,
계몽사상이 있었고요. 사회적으로 누가 발달했다고? 상공업이 발달되면서 시민 중에서 그 신분은 낮은데 경제적인 부가 많이 쌓인 그 계층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평등이 지나서 19세기 오면은 참정권이 확대되려고 하죠. 그래서 영국의 무슨 운동? 차티스트 운동, 그치? 근데 그 당시에는 실패했는데 19세기 후반 돼서야 이 보통선거가 확립됐다고 했어? 근데 그때까지도 아직 선거권을 받지 못한 계층이 있었으니 누구? 여성, 그치? 그래서 20세기 초반 가서야 여성 참정권 운동, 뭐 에밀리 데이비슨의 경마장 사건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혁명을 통해서 워낙 빈부격차가 벌어졌는데 그 빈부격차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던 노동자 계층, 그러니까 자신의 인권에 보장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는 헌법에 보장하면서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최초로 명시한 헌법은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기존에는 인권 자체가, 자유평등 자체가 국가가 나를 개입하지 말아주세요, 소극적 자유 그리고 소극적 권리였다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적극적 자유, 적극적 권리, 다시 말해서 국가가 나한테 좀 이런 거 저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이제 사회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1, 2차 세계대전에 지나면서 생겨나게 된 기구 유엔이었지. 그 유엔이 세계 인권 선언을 딱 냈고요. 그 이후로부터 일어났던 흑인 차별, 그러니까 인종, 여성, 아동 이런 사람들의 권리는 이제 더 이상 한 국가만이 신경 쓸 게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함께 같이 가야 된다. 무슨 권? 연대권이 형성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여러분들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과제 잘 해주셨고요. 선생님이 잘 받고, 그리고 각자 사건에 대해서 잘 써줘서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자, 그러면 우리 일단 교과서부터 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96쪽. 자, 그래서 1번 괄호에 들어갈 말 보도록 합시다. 오직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존엄성을 보호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 이거 뭘까? 인권이죠. 인권에 우리 4가지 특성이 있었는데 뭐뭐 있었지? 첨부성, 보편성, 불가침성, 항구성. 각각의 특성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연대권의 의미를 서술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다가 뭐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냐면,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여, 그치? 이제 더 이상 개별 국가나 개별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었어. 모든 사람이 협력해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적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연대권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97쪽 가보도록 합시다. 인권신장의 역사.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권은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 확립되었는지 탐구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첫 번째 제시문부터 보도록 하자. 1913년 6월 4일 영국의 어느 경마장에서 국왕이 참가한 경마대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에밀리 데이비슨이 여성에게 투표권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돼 있어요. 요거 우리 뭐라고 써주면 좋을까? 그치, 여기다가 여성 참정권 운동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여성 참정권 운동. 오케이. 그 다음에 오른쪽 가보시면 1948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파르테이트라는 인종차별 정책을 시행하였다. 백인과 흑인의 거주지역을 분리하고 각종 사회제도에서 흑인을 차별하는 내용의 정책이었다. 그래서 넬슨 만델라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마틴 루터 킹, 넬슨 만델라, 대표적인 어떤 사람들, 그치, 인종차별에 대한 철폐.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인종차별 철폐 운동이라고 적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인권 관련 문서 가보도록 할게요. 프랑스 인권선언은요 1789년에 나왔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정치적 결세의 목적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는 것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연대권과 같은 인권 중에서 어떤 게 좀 많이 부각되는 그 문서인 거야? 그렇지, 자유권과 평등권. 그래서 첫 번째에다가는 자유권, 평등권이라고 적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바이마르헌법. 모든 국민에게는 노동할 기회가 주어지고 적절한 일자리를 얻지 못한 국민은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이 꼭 국가가 그 전까지는 생계비를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나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국가가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조항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 우리는 사회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치?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아동권리협약. 그래서 이 조약에 대해서 이 혜택을 받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동의 최상의 건강 수준을 유지할 권리, 그리고 2조에서 인정하는 권리의 완전한 실현에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해야 된다. 무슨 권? 연대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권 신장의 역사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프린트 5쪽 가서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은요, 교과서까지 우리 다 정리했고, 자, 이제 프랑스에 거기 보시면 학자인 카렐 바삭이라는 학자가 이제 이 인권 신장의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이 인권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인권 3세대론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법률가 카렐 바삭은 프랑스 혁명의 세 가지 구호를 근거로 인권의 3세대를 설정하였는데, 첫 번째는 자유라고 하는 국민의 정치적 권리, 두 번째는 평등에 근거한 경제, 사회, 문화적인 권리, 세 번째는 우애 방해라고 하는 연대를 위한 권리를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 프랑스 학자다 보니까 프랑스의 그 프랑스 혁명에서 등장했던 이 국기 기억날 거야.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있었지. 근데 이게 이제 어떠한 정신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더라 선생님이. 프랑스 혁명에서 이제 내걸었던 가치인데요. 자유, 평등, 박애라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자유와 평등과 박애, 우리 자유권, 평등권 이렇게 또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이 학자는 이제 접목을 시켜본 거야. 이 인권 신장의 역사에서 여기까지는 좀 자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평등,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박애,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요거 이제 3세대로 나눈 겁니다. 자, 그래서 자유에 해당되는 것이 정치적인 권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1세대 인권, 국가 권력의 부당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국민 개인의 자유를 증대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자유권 중심의 인권으로 17, 18세기 서구 사회 시민혁명 과정에서 강조되었다. 그래서 이 이제 학자가 본 게 자유에서 강조됐던 것이 이제 우리 인권 신장의 역사에서 자유권, 평등권, 그리고 참정권이라는 거야. 어떠한 정치적인 형태의 모습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세대 인권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사회권 중심의 인권이고요. 정부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19세기 이후로 발달되었대. 그래서 여기를 이제 사회권이 차지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박애의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 박애라는 것이 얘들아 애자가 사랑애자거든. 그러니까 넓게 사랑한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성과 인종 문제, 제3세계 빈곤 문제, 국제무기 경쟁, 핵전쟁 위협, 그 다음에 생태 위기 등으로 나타난 인류 삶의 환경과 관련된 인권으로서 집단적이고 연대적인 권리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인권 중에 여기에 연대권이라는 것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선생님, 여기서 평등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평등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둘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게. 여러분들 거기 제시문 보시면 이 자유에 해당되는 이쪽이 이제 정치적인 거라고 했었잖아. 그리고 이제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에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보여줄 건데, 봐봐. 여기서 말하는 평등권은 정치적인 의미로서 쉽게 말해서 신분이 있지. 여러분들 프랑스식에 우리 상신분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날 거야. 그럼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신분적인 부분, 그리고 그 신분에 따라서 이제 부당하게 차별받는 것들, 이런 거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폐를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태어나면서부터 그 정해져 있는 신분에 따라서 나를 차별하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줘라는 의미의 평등권인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얘들아, 우리 이제 나중에 6단원 가면 배울 텐데 실질적 의미의 평등이라는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단순하게 이제 모두를 다 똑같이 대한다고 얘들아.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이제 같은 나이, 같은 사람이니까 이제 어떠한 장애가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인하고 막 이렇게 달린다고 생각을 해봐, 이 100m를. 그러면 당연히 누가 앞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요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뛰는 것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뛰겠죠. 이걸 우리가 실질적인 의미의 평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렇게 약자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국가가 이 보장을 해줘야 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출발선을 달리해서 이 결과까지 도달하는데 그래도 비슷하게는 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해서 실질적인 의미의 좀 이 벌어진 빈부격차를 조금은 줄여줄 수 있도록 국가가 어떤 사회 보장, 그리고 빈부격차를 줄이려는 노력,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의미의 평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평등은 누구나 똑같이 좀 대우를 해달라. 그리고 신분에 따라서 차별하지 마라. 우린 똑같은 인간이고 천부인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라면 여기서의 평등은 그렇게만 내비뒀을 때 이게 이 빈부격차가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혹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보장을 해줄 수 있도록 해라 라는 의미의 평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지?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세대 인권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보자고요. 1세대, 2세대, 3세대 보시면 1세대 인권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중심이라서 신체의 자유,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그 다음에 집회 및 결사,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은 얘들아 우리 다다음 시간쯤에 헌법에 기본권 나올 때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자유권, 내 자유권을 보장해준다는데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들이 보장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더 깊이 들어가긴 할 거야. 근데 어쨌든 잠깐 설명하자면 신체의 자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신체는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하자. 혹은 부당하게 나한테 어떤 체벌을 가하거나, 선생님 그랬잖아. 옛날에 인권이 그런 거가 보장이 안 됐을 때는 왕정에서 야, 너 죽어! 이렇게 하면 왕의 말에 따라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보장되는 권리가 신체의 자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내가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내가 어떠한 것을 믿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라.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언론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자신의 어떠한 관점에 따라서 이 국가적인 것들을 이제 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집회, 결사할 수 있는 그런 자유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뭐 그 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내가 선거를 통해서 뽑는 것들까지 다 해당이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한 명의 시민,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1세대 인권이다 생각하시면 돼. 자, 2세대, 3세대부터 여러분들 좀 잘 봐줬으면 좋겠어요. 사회권. 사회권에 들어가는 거는 근로의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에 근로의 권리, 교육의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그냥 쾌적한 환경이지. 그렇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는 내가 인간답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에게 어떤 권리를 찾기 위한 것이 1세대였다면 2세대에서는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국가가 좀 보장을 해달라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근로의 권리인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최저임금이야. 혹은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노동시간에 대한 뭐 정해져 있는 것들, 그런 게 되겠죠.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현대에는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이렇게 살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그게 뭐냐면 초과 근로나 뭐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딱 이제 52시간까지만 이제 정해져 있도록 한다라는 의미인 거지. 근데 지금은 약간 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법으로 엄청나게 제재를 가한다거나 처벌하거나 이런 건 아니긴 해요. 어쨌든 내가 그래도 인간답게 살려면 하루에 16시간, 17시간 근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정해진 양에 대한 근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근로를 했을 때 뭐 1시간에 500원, 1000원 같은 말도 안 되는 시급이 아니라 그래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이 시급은 나한테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라는 거야. 사회권.
이거는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달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교육에 대한 권리인데요. 얘들아, 만약에 여기서 잠깐 내 너네한테 물어볼게. 우리나라 의무교육 현재까지 몇 살로 알고 계세요? 의무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반드시 요만큼의 교육은 받아야 된다라는 거야. 정답은? 이거 원래 교실에서 이렇게 같이 좀 호흡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 원래 정답은 이제 9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이 이제 의무교육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는 이제 의무교육이 아닌지라 이제 너희들이 작년에 어디를 갈지 고등학교를 막 선택해서 내가 거기를 가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양서구까지 왔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무교육인지라 내가 어떠한 수업료를 내지 않더라도 국가가 나한테 교육을 해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느 초등학교, 어느 중학교를 갈지도 뭐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어느 정도 정해주는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치? 그러니까 의무교육 같은 것들, 내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요 정도의 교육은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그 교육에 대해서는 수업료를 일체 지급하지 않고 국가가 그거는 전적으로 좀 담당해달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장의 권리를 생각하시면 사회보장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이제 사회복지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요거 자세하게 우리 2학기 때 배울 거긴 하지만 사회보험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사회보험. 우리나라가 OECD에서 1위 하는 것들이 뭐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 물론 이제 자살률 이런 것도 제일 1위긴 한데 그런 거 말고 되게 이제 정말 그치,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국이 정말 뭐 방역에 그런 거 되게 잘 되었다 이런 것도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대표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 이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옛날 구의료보험, 지금은 국민건강보험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건강보험에 100% 가입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해 내가 아파도 그 병원에 갔을 때 병원비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하여튼 거기서 이것들을 병원비를 대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봐. 내가 지금 너무 아픈데 수중에 돈이 없어서 내가 병원을 못 간다. 얼마나 서럽겠니? 그치? 근데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이 전 국민이 다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요. 내가 돈을 벌지 않더라도 이제 부모님이나 이렇게 나를 부양해주는 가족 밑에서 이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건강보험이 되게 잘 돼 있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평가를 해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줄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기, 뭐 콧물 감기, 몸살 감기 이런 것 때문에 그 내과 같은 데 간다고 해보자. 그러면 얼마 정도 내시나요? 물론 병원마다 또 증상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는데 대략 한 3, 4, 5천 원 요 정도 선이면은 병원 갔다 올 수 있죠. 그치?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10분의 1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10분의 1? 그럼 5천 원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10분의 1이면 원래 병원비는 얼마란 거야? 5만 원. 그러면 나머지 4만 5천 원을 누가 대주는 거야? 국가가 대주는 거야.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가 나를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해주는 그러한 대표적인 사회 보장이고, 그 중에 하나가 국민건강보험. 그 외에도 이제 고용보험, 뭐 산업재해보상보험, 뭐 노인장기급여, 뭐 이런 보험들이 있어. 그러한 종류들을 우리 2학기 때 가서 배우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마지막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인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하시면 돼. 내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환경을 좀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서 일조권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이제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일조권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 신문기사 같은 거 보시면 왜 우리 집 앞에 막 엄청 고층 빌딩이 들어와서 내가 낮에 막 뭐 9시, 10시에 일어난다도 햇빛이 전혀 안 들어오는 그런 곳에 살고 있다고 해봐. 그러면 내가 인간이라면 그래도 이 정도의 환경을 좀 보장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그래서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이 고층 건물에 사는 사람한테 막 뭐 소송을 제기할까, 뭐 어떤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혹은 소송을 제기한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내가 쾌적한 환경을 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다시 말해 그러한 나에게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가 어느 정도 중재를 좀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죠.
그래서 이제 2세대 인권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세대 인권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국제사회가 함께 같이 인류 공동체가 같이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결권, 그 다음에 평화의 권리,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살 권리, 지속 가능한 환경, 그 다음에 재난으로부터 구제받을 권리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거니까 전 세계 그리고 이제 인류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지.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얘들아 자결권이 나오는데 자결권이 뭘까? 자결권.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이거 교실에서 하면 되게 재밌어요. 미안해. 자, 아무튼 빨리 봅시다. 3주 남았으니까 빨리 보자고. 자, 자결권이 뭐냐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에 설명이 나오는데 자결권, 다른 나라의 간섭 없이 자기 민족이나 집단의 일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경제사회 문화적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보자. A라는 국가가 있고 B, C, D 이렇게 있다고 해봐. 근데 A국에 대해서 이게 B, C, D국이 너무 강대국이라 막 이제 막 치는 거야. 그러면 이 A의 국가 그리고 민족이 본인의 어떠한 목소리를 내거나 스스로의 것을 좀 결정하기 위해서 A의 스스로만 할 수 있도록 딱 내버려둔다. 이게 사실은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전 세계가 이 사람들보다는 이 국가들보다 이제 더 바깥에 있는 국가들이 뭐 E, F 이런 국가들이 사실은 도와줘야 되긴 하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들의 목소리는 그들 스스로 낼 수 있도록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하는 권리. 평화의 권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전쟁 같은 거에 대해서 방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난으로부터 구제받을 권리. 얘들아 10년 전인가요? 우리 IT 같은 데서 그 지진 났을 때 전 세계에서 막 구호물자 보내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 지금처럼 이제 전염병에 이제 전 세계가 힘들어할 때 어떠한 우리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런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이제 노력하고 이런 모습들도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해외 봉사 같은 것들도 많이 가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25 끝난 직후에는 이제 원조를 많이 받던 국가인데 이제는 우리는 원조를 많이 해주는 국가로 바뀌었지. 그런 것도 좀 유의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자, 마지막 지속 가능한 환경. 알다시피 뭐 여러분들 지구 온난화라서 뭐 해수면이 올라간다. 그래서 뭐 땅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봤을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국제협약 뭐 파리 기후협약이나 뭐 교토의정서 진짜 맞나? 교토의정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노력할 거야 라고 한다고 해수면이 내려가는 게 아니죠. 그치?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이제 3세대 인권으로서 함께 노력해야 될 권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1세대 인권은 시민의 자유 증대하려는 목적, 2세대는 산업혁명 이후에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 국가 개입, 3세대 인권은 전 지구적 차원의 연대와 단결을 강조했다 라는 것이 우리 인권 3세대론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고, 각각의 어떠한 권리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지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괜찮죠? 자, 그렇고요. 그럼 한번 여러분들 나 보면서 지금부터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1세대 인권에 들어가는 거 3가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그 세부 내용이 4가지 정도 있어서 뭐뭐 있었더라? 신체 자유, 사상, 종교, 양심의 자유,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뭐 이제 헌법에는 언론, 집회, 출판, 결사 뭐 이렇게도 표현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자유롭게 내가 참정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2세대 사회권에 4가지 뭐뭐 있었지? 근로의 권리, 교육의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그 다음에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가 있었고요. 3세대 연대권에는 자결권, 평화의 권리, 재난으로부터 구제받을 권리, 지속가능한 환경에 살아갈 권리, 환경에 대한 권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나라 인권신장을 살펴볼 건데, 그러면 외국에서 이렇게 인권신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우리나라 인권신장의 역사는 헌법 제정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대통령제와 삼권 분립을 명시했다.
우리 다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얘들아, 헌법은 우리나라 국가 최고의 법이잖아. 이 헌법이 사실 제정되게 된 모습이 뭐가 있냐면, 이 헌법에 두 가지를 명시해요. 그 첫 번째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국가 권력, 그러니까 국가기관의 권력의 작용에 대한 설명이거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 헌법 내용에 국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행정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법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헌법의 제1의 가치는 뭐니 해도 국민의 기본권. 다시 말해 기본권이라는 거는 우리 여러 인권 역사 중에서 그래도 이런 거는 딱 헌법에 명시해서 우리가 헌법에 명시해서 그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4.19 혁명. 알다시피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 3.15 부정선거를 이 결과는 승복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일어나게 되었던 모습이 거기 보시면 4.19 혁명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성공했던 게 바로 그 직후에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죠. 여기서 볼 수 있고, 그다음 유월민주항쟁, 전 국민이 참여한 민주화 운동으로서 대통령 직선제,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권 확대의 내용을 담은 헌법을 개정했다라고 돼 있어요. 유월민주항쟁을 넥타이 부대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넥타이 부대들이 정말 직장인들. 그러니까 근데 그 직장인들이 사실 이제 80년대 초반에 이제 대학생들, 뭐 70년대 80년대는 이제 열심히 민주 투사 시위를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직장인들이 되어서 이제 막 본연의 목소리를 냈던 모습들이 이제, 그러니까 넥타이 정말 출근하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이 모습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전까지는 대통령의 간선제였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이제 장충체육관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선거인단들이 그 사람들이 뽑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 워낙 이제 부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니까 안 된다, 이제는 전체 대통령 직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그 지지를 받은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자라고 해서 이제 대통령 직선제가 이때부터 작용하게 됩니다. 이때 헌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 대통령 직선제, 우리가 자유롭게 행사한 그 참정권이 정말 딱 대통령을 뽑는 데까지 이어지는 그 모습이 여기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얘들아, 이제 국가기구 중에서 특별하게 인권에 대해서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전문적으로 서져 있는 기구예요. 그래서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인권의 침해를 받았거나 이랬을 때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나가서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시정도 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주제 헌법 불합치 결정. 호주제는 여성차별제도로서 헌법의 양성평등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호주제라는 가족제도가 이제는 가족관계 등록,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호주가 되어서 이제 호적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썼다가 이제 그게 없어지고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걸로 대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가셔가지고 이제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 같은 거 뗄 때 이 가족관계 등록부로 뗄 수 있는데, 이 호주제가 뭐냐면 쉽게 말해 얘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예를 들어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이제 아들이 있는데, 호주라는 것은 이제 가부장, 남자 중심으로 그 가족을 딱 개편을 하는 건데, 얘들아 생각해보자. 만약에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이혼을 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여성은 이렇게 아들을 데리고 살아도 여성 자체가 호주가 될 수 없단 말이야. 그럼 이혼하면 어떻게 돼? 이혼하면은 원래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 밑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호주제가 폐단이 있으면 어떤 모습까지 나타날 수 있냐면, 뭐 이제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지? 얘 있잖아. 근데 외할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신 상황이었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엄마 형제들이 막 있는데 그 중에 뭐 맨 막내 남동생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아직 미혼이야. 그러면 이 호주제에 따라서는 이 여자가 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남동생 밑으로 이제 쭉 들어가는 거지. 이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가부장적인 그런 가족 관계가 아니라 남녀 평등권, 평등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태어난 후에 1년 뒤에 이게 딱 제정이 됐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권 신장의 역사는 그래도 우리는 이 서구식 민주주의가 이 6.25 전쟁 이후에 아니지 광복, 그러니까 1945년 이후에 이제 미군 정원을 통해서 사실 이렇게 슉 들어왔던 역사인지라 그 인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쏟은 건 아닌 건 맞아요. 근데 어쨌든 헌법을 시작으로 해서 차츰차츰 우리도 이 인권에 대해서 평등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다졌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권 신장의 역사 끝내도록 하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98쪽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98쪽 현대사회 인권. 아마 오늘 여기다 못 끝낼 거고요. 이거 조금 도입부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 오늘 수업 마칠 수 있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35분 했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 가보도록 하자. 현대사회. 자, 현대사회 인권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 인권 신장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자, 청, 참, 사, 연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확립이 됐는데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 우리는 현재 우리는 시간적으로는 21세기,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자유권, 참정권, 평등권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좀 자리를 잡았어. 근데 21세기에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러한 권리들도 좀 나한테 보장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나오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서 보여지는 단원이다,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새롭게 대두되는 인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가보도록 합시다. 과거와 비교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자유권이나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등의 인권이 상당 부분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밑줄 인구가 도시에 집중하면서 기존의 인권 개념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사회 시간에 생각보다 이 지도를 그릴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다 보면 이제 한반도. 선생님이 그림 되게 못 그리는데 이것도 그렇게 잘 그린 건 아니긴 한데 근데 어쨌든 사회 선생님으로서 지낸 지도 올해가 이제 4년 차예요. 그러다 보니 조금 그래도 지도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 어쨌든 자, 우리나라는 이거 헷갈려하는 친구들 많더라. 우리나라 지금 현재 38선이야, 휴전선이야. 38선일까요, 휴전선일까요? 우리는 얘들 알다시피 1950년에 6.25 전쟁 터져가지고 3년 동안 6.25 전쟁을 겪었고 그 전쟁을 지금 휴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쉬고 있는 상황이야. 엄밀히 말하면. 뭐 그 뒤로 이제 70년이 지나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38선은 말 그대로 지구의 그 위도 경도할 때 위도 38도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없는 선이야. 우리는 현재 휴전선으로 이렇게 해 있어요. 그래서 38선에 대비해서 서쪽은 조금 내려와 있고 동쪽은 조금 올라와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원래 38선이었다. 이거 약간 상식 부분이야 여기는. 원래 38선 때는 남한이었다가 이 휴전선으로 북한으로 넘어간 대표적인 지역이 개성이고 그 다음에 그래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왜 우리 작년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우리 판문점 같은 게 개성 근처. 우리나라에는 파주 여기 근처 이게 개성이 그래요.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요 동쪽은요 여기가 고성 그리고 여기가 속초가 대표적인 이 남한으로 넘어온 도시예요. 휴전하고 나서 우리 이번 고성 산불도 엄청 크게 났었잖아, 그치? 그랬을 때 요 땅들은 이제 우리 남한이 돼가지고 그게 언제야 벌써? 2016년에 여러분들 몇 살이었지?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됐으려나? 이때 선생님이 뭐가 기억이 나냐면 그때 아직 선생님 대학생 때예요. 5년 전인가? 뭐 어쨌든 내가 근데 너무 이렇게 내 나이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뭐 그렇게 늙어 보이진 않으니까 어쨌든 자, 이 속초가 그 당시 선생님이 왜 기억이 나냐면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꿈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좀 했었을 때 대표적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속초 가서 일주일 동안
고등학생들 멘토링 같은 거, 캠프 같은 걸 좀 열어준 적이 있어.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선생님 이제 대학교 친구들하고 같이 해서, 그러니까 내 친구들하고 한 건 아니고 이제 봉사하는 그러한 게 있어서 선생님이 참가를 해서 이제 우리 학교 모르는 다른 대학생들하고, 물론 가기 전에 좀 친해졌지. 그러고 이제 같이 가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이제 고등학생들하고 막 이렇게 캠핑은 아니지, 멘토링 캠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속초가 내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그때 포켓몬고가 가능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멘토링 행사를 끝나고 밤에 들어오면 애들이 다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 막 피카츄, 뭐. 선생님 개인적으로 내가 포켓몬이 내가 어렸을 때 정말 많이 유행했던 거라서 선생님 막 151마리까지 다 알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포켓몬고가 그때 막 유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얘기 갑자기 왜 하냐면요,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근데 너무 작게 그렸다. 자, 이제 나만만 좀 크게 해서 그릴게.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현재 지금 여기 서울, 인천, 그리고 경기도, 양평은 여기 위치하고, 이제 여러분들 사는 지역은 여기 제각각 있을 거고, 강원도, 충남, 충북, 경북, 경남, 경남, 전북, 전남 이렇게 있단 말이야. 제주도, 울릉도, 독도. 근데 이 중에 요 서울, 경기, 인천을 합쳐서 우리는 수도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수도가 서울이니까 이 수도를 둘러싸고 있는 걸 수도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 대한민국 현재 전체 인구는 몇만 정도 될까? 대략 5천만 정도 된다고 해요. 5천만. 그러면 그 중에 수도권에는 몇 명이 살까? 서울, 경기, 인천 합쳐서 대략 어느 정도 사냐면 한 2천만은 확실히 넘고, 뭐 한 2,200에서 2,300 정도 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딱 놓고만 봐도 얘들아 느낌이 어느 정도냐면, 대략적으로긴 한데 전국의 2분의 1의 인구는 어디 사는 거야? 그렇지, 수도권에 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너무 과밀집돼서 사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현대 대한민국으로 올수록 이 수도권에 너무 많은 인구가 모여 살다 보니 각종 문제가 발생되게 되었다는 거야. 이게 이제 여기서 설명해 주고 싶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 우리 밑줄 치는데 그 다음 환경 문제 밑줄, 그 다음에 밑줄 주거 문제, 그 다음에 또 밑줄 안전에 관한 문제.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제 옛날과는 다르게 대비된 새로운 모습이 뭐가 있냐면, 환경 문제, 주거 문제, 그 다음에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보장하기 위해서 현대에는 이러한 인권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99쪽부터 나오는 얘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부터 역시 또 시간을 드릴 건데, 교과서를 이제 99쪽, 100쪽을 읽을 건데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뭘 찾아주셔야 되냐면, 환경권, 그 다음에 주거권, 그 다음에 안전권, 그리고 또 하나가 거기 여러분들 100쪽 교과서 밑에 보시면 문화권이라는 것이 나올 거야. 그래서 요 네 가지 권리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뭐에다 밑줄을 쳐야 되냐면, 교과서를 읽어보시면 각 권리의 정의가 나올 거야. 정의. 그 교과서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찾고, 그 다음에 이 권리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다시 말해서 현대사회에서 부각이 되었던 원인에 대해서 밑줄을 좀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보장에 대한 노력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퍼즈 버튼 있지? 일시정지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 일시정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밑줄 치고 나서 다시 이제 재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줄 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부터 아마 오늘 환경권까지만 딱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영상 하나 보고 이제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쭉 이어나가도록 하고, 자, 이제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가보면서 가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환경권 여러분들 의미는 뭐에다가 밑줄을 치셨나요? 맨 첫 번째 줄에 밑줄 쳐놨을 거예요. 밑줄,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충족된 양호한 환경을 누리는 권리에다가 밑줄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된 양호한 환경에서 살 권리.
근데 여기서 얘들아 이 환경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환경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의미가 담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연환경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환경이라고 표현할 때 이렇게 두 가지를 좀 같이 봐야 되는데 두 번째가 인문환경. 그래서 자연환경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기후, 지형을 뜻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원텍스트 이거 자세하게 배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다음에 인문환경은 그 밖에 이제 사람이 내는 것들인데 대표적으로 산업, 뭐 종교, 인구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얘들아 당연히 기후 지형적인 부분도 중요한데 사실은 조금 더 방점은 여기 인문환경에도 찍혀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당연히 고른 뭐 날씨와 그 다음에 고른 뭐 산지 저 끝에 살 수는 없으니까 좀 평지 같은 데서 사는 건 기본인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어느 정도의 뭐 번화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편의시설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교류를 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받거나 이러한 인간적인 네트워크 같은 병원에 가거나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뭐 자연적인 거랑 그러한 인문적인 환경 모든 것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이 환경권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이 환경권이 왜 이렇게 부각이 됐냐면 거기다 밑줄 수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도시에서는 대기오염, 각종 소음공해 등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밑줄 쳐주시면 되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모여 살게 되면 당연히 여러한 환경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이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는지 보시면요. 거기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국내라고 되어 있지. 국내에다가 좀 밑줄을 쳐주시고요. 국내에서는 거기 보시면 환경정책기본법이라는 것을 법률로 지정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 줄에 밑줄 국제적으로는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등 환경 관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환경 기후 협약 등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요것들을 다 살펴보게 될 건데 우리가 지금부터 뭘 살펴볼 거냐면은 이 네 번째 줄에 좀 여러분들이 밑줄을 좀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이 환경권을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로 보장함과 동시에 깨끗한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될 국민의 의무로 보장하고 있다. 권리. 이 환경권을 국민의 권리라는 말과 그 다음에 국민의 의무라는 말에다가 여러분들이 좀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게 뭔 소리를 얘기하는 거냐면 그 여러분들 보시면 오른쪽에 그 환경권에 대한 헌법 내용이 있는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권리를 가지긴 하는데 추가적으로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 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그러니까 환경에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건 보장이 되지만 추가적으로 그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뭐 국가나 개인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특정 개인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해야 될 권리가 바로 환경권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들이 조금 더 있는데요.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은 선생님이 이제 화면을 넘어가서 이제 그 컴퓨터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칠판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영상을 통해서 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살펴보고 영상 우리 다음 시간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수업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6조 프린트 그래도 개념 정리 마저 좀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같이 읽어보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권은 우리 아까 다 수업에서 했는데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이 충족된 양호한 환경을 누리는 권리다. 그래서 자연환경 그리고 물리적 인공환경이 포함된다라고 돼 있어요. 물리적 인공환경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인문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환경권의 개념은 경제적인 면과 관련이 깊은데 경제적으로 볼 때 근대법 이래 무상재로 취급되어 온 이런 것들이 경제재로 취급되면서 보존과 보호가 자연히 강화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 물 같은 것들 사 먹지 않아도 왜 강물 같은 거 막 먹어도 된다고 했었잖아. 근데 환경오염이 좀 심해지면서 이제는 그게 우리가 돈을 내고 사야 되는 재화로 바뀌었죠. 그래서 무상재가 경제재로 바뀌었다는 게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환경이 실제로 많이 되기도 했고, 사람들이 많이 살면서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자연환경을 이제는 보존하고 또 보호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강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980년에 이 환경권을 명문화하였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와 국민이 다 같이 함께 보전해야 되는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그 법률 설명했던 것 중에 환경보전에 관한 그 법률이 환경정책 기본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헌법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인데 그 중에서 이 환경과 관련돼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법률이 바로 환경정책 기본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경정책 기본법은 선생님이 또 화면을 전환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네이버에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법률 또 여러 법조항이 있는지를 직접 다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이제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인 환경정책기본법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요걸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들어가 보면 이제 이 법은 환경 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더 세세한 것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뭐 환경 오염의 예방, 그다음에 환경 보전 계획을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들, 그리고 기본적인 시책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 여기 조항들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환경정책 기본법은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과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경정책 기본법 말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다양한 법들이 있잖아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헌법,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헌법 말고 그다음 환경정책 기본법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법을 검색을 해보셔서 그 법의 1장 1조를 좀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1장 1조를 읽고 이 법이 왜 제정이 되었는지,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떠한 혜택이 있게 되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제에 헌법이랑 환경정책 기본법 말고 법률 중에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셔서 1장 1조를 한번 찾아보시고 이 법이 우리에게 어떠한 그 혜택을 주는지, 왜 제정됐는지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수업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